곁에 있는 언제나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전국으로 뜨거웠던 올 한 해가 접으러 가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선거전은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은 새 정부에게 많은 숙제를 앞서 던져주고 있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큰 화두를 남겼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또 이를 견인할 정치의 새로운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 오늘 시사포커스에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세연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부산 선대위 공동위원장이셨죠. 김영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산대 김홍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라대 초이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갈등과 대결 양상이 심했던 올 한 해 또 이 정치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게 더 많이 표출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 그동안 갈등과 대결의 양상은 어땠는지 한번 먼저 분석을 해보고 논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나타난 갈등, 사실 그 세대 간 갈등이 좀 많이 부각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어떤 양상이었는지 김홍수 교수님 한번 분석을 해봐 주시죠. 예, 올 2012년도는 사실은 4.11 총선으로 시작해서 이번 대선으로 사실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세대 간 투표의 성향이 확실한 차이, 그리고 이념을 중심으로 한 NLL을 비롯한 이념이 또 포함됐던 어떤 차이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계층 간의 갈등 문제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실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이 네 변수가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 혼합되어 있고 중첩돼서 나타난 선거 아닌가 싶은데, 언론에서 제일 가장 그래도 주목받은 것은 세대 간의 어떤 투표 성향 같습니다. 특히 20, 30대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가지는 어떤 사회에 대한 좌절, 분노, 이걸 이번 대선을 통해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힘보다는 50대, 60대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현장에서 갖고 있는 자기들의 고민들이 좀 더 안정 속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고, 저는 또 하나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들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무튼 506도 세대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을 정도였던 적극적인 투표 참여, 특히 50대는 89.8%입니까? 약 90%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60대도 한 80% 정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번 대선이 이런 갈등들을, 다양한 갈등들을 표출해야 됐다. 다만 오늘 논의를 하면서 저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로 한다면은 이 갈등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고 양태가 뭐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주공화국인데,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대표를 직접 뽑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적 중요성, 이것이 우리나라의 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 선거에 역대 영향을 많이 미친 부분들은
역시 그 지역 간 갈등의 문제와 이념 간 그런 대립의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그 격차를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그 투표 행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의 그 정당 정치가 오래 뿌리를 내린 사회와 다른 점은 이른바 그 계층 간의 그 갈등의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선거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여전히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와 지역 간의 갈등의 그런 문제들은 투표 행위 속에서 이제 분명히 나타났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옅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점을 우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다소간 긍정적 면도 있고,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제 좀 더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이제 갈등과 통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강한 양자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선거가 아주 박빙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애초 언론사의 그 예측 결과보다는 그래도 이제 한 3.6% 차이가 났지만,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상당히 이제 박빙의 구도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 문재인을 지지했던 한 48%의 굉장히 많은 그 유권자들의 이런 분들의 그 어떤 지지했던 성향들, 그리고 그들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젠다들을 국가와 사회의 통합에서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가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이제 세대 간의 그런 아주 특이한 점은 50대의 그 투표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상당히 주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 인구층들이 또 많고, 따라서 향후에도 이제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항상 마련된 것이고, 이들이 이 50대 전반과 후반이 상당히 나뉘어져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 한국에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은 여전히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연령층이 높은 집단에 있어서도 자녀 세대라든지 심지어는 며느리들한테 투표를 보수 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주변에서 제가 들은 걸 보면은 매우 세대 간의 그런 어떤 정치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장년층의 이 지지층이 새누리당의 상당한 그 승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그것이 일정 정도 젊은 층을 끌어안고 통합을 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가. 네, 저는 이번 대선 투표율이 이전에 이 80%, 70%대에서 17대 대선 때 6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75% 이상 올라간 이 현상에 대해서 뭐 선거 당일까지도 투표율 재고가 어느 정당에 더 유리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인의식이 다시 자각이 되고 재발견이 되고 발동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보다 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들 좋은 분석을 해주셨지만은 꼭 저는 갈등의 구도로만 볼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의제를 놓고 가정 내에서 제대로 된 어떤 대화 토론이 그동안 부재한 상태에서 더 예전의 경우를 보자면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에 무조건 어느 후보에 투표하라는 어떤 지시형의 의사소통만 있었던 때가 있던 반면에 또 다른 시기에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설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부모 자식 세대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정치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뜻깊었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세대 간의 어떤 집중적인 그 후보 선호 현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아마도 이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이 공유되지 않았던 점에서 이 네 가지 변수들, 이 지역 이념 그리고 세대 계층 이런
방금 지적해 주셨던 네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는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공유되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유권자의 어떤 그 정치 의식이 조금 더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신가요? 제대로 된 소통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김승준 위원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과거 선거 때도 나타났던 지역 갈등, 이념 갈등 현상은 여전히 이번에도 약화되긴 했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갈등 요소인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크게 드러난 게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의 유권자들 성향과 40세 미만의 유권자 성향이 이렇게 극명하게 투표 성향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은 역시 우리 사회가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50대 이상의 그 농경사회를 살아오셨던 분들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과 40세 미만의 탈산업화 시대 또 정보화 시대를 살아오면서 겪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고통의 문제 이게 하나의 사회 속에 통합되고 융화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삼포 세대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해도 출산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현상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세대들인데 이들의 뭐 비싼 등록금 문제 또 비싼 무슨 그 뭐 결혼 자금 또 비싼 집세와 전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사회가 어루만져주고 끌어안아주지 못한다면 이런 두 개의 사회, 두 개의 나라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치밀어 오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당선자가 이 젊은 세대의 불만과 사회적 어떤 분노의 표출을 제대로 끌어안아주는 대통령이 될 때 이 세대 갈등의 문제는 앞으로 점점 치유의 과정으로 들어갈 거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청년 특위를 만들고 집권하는 것은 바람직한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그 대통합을 이야기할 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합을 하자라고 논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강자의 논리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이나 말잘치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나 양쪽은 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세대 간에서도 지금 20, 30대가는 아파하고 있는데 50, 60대가 이겼다고 해서 같이 통합하자라고 해서 이거는 통합하자라는 명문 자체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통합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좀 다르게 좀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2030 세대와 5060 세대가 다른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에 있는데 입장 내지 장소가 좀 바라보는 위치가 좀 달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큰 흐름은 70대, 80대 만들어졌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가 지금 고착화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는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세계적인 큰 흐름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익부, 빈익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 갈등 구조로 빈부격차 나타날 수 있는 구조였단 말이죠. 이 책임을 단순히 20대, 30대의 책임이냐, 20대, 30대의 요구를 갖다 먼저 우선할 거냐, 50대, 60대의 우선을 할 거냐로 하는 것들은 한국 사회의 기반 자체가 지금 위험 사회 내지 위기 사회를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반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들이 같이 있어야 20대, 30대와 50대, 60대 사실 어찌 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아닙니까? 부모 세대는 바로 20대, 30대의 자녀의 취직 문제나 결혼 문제 이 부분을 걱정해서 사실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거고 20대, 30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엄마 세대 내지 형님, 누나 세대들은 그래도 취직도 되고 나름대로 좀 괜찮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냐. 우리는 지금 현재 좌절과 분노, 일자리조차도 사회의 진입 자체가 안 되는 데 대한 거다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희들은 갈등을 대통합이라는 문제를 볼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이 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같이 치유를 할 때 같이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 김세현 의원이나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께서도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이것이 어떤 20, 30대, 50, 60대의 세대 간의 투표로 나타난 것이 대결도 있지만 그 해결책은 분명히 이런
거시적인 관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찰과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이 부분을 봐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 특히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논의해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의 아픔의 상처에 대해서 약간 진단을 통해서 같이 대통합을 하자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표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 객관적인 진실을 숨길 수도 있는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 될 논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말씀에 조금만 더 붙인다면요. 사실은 이제 그 세대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이 감정의 문제로 이렇게 되거나 맹목적인 것으로 갈 때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개 다른 나라보다는 세대 간의 이런 투표 행위가 조금 더 대개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경향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고령 세대에 있어서 보수적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분단이라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은 다소간 바람직한 것은 젊은 세대 때부터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자기 생활의 문제들을 이제 정책 의제화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정당 민주화의 어떤 구도 내에서 이런 문제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해결되는 경험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공학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선정적 그런 어떤 휩쓸림에 쉽게 이렇게 편성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이게 향후 한국의 미래에서도 결코 저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화는 되고 있지만은 대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부터 특정 정당을 이미 지지하고 있고 자기들의 생활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계층적 문제가 거기는 같이 있게 되면서 고령이 되면서도 역시 그런 문제의 투표 성향은 그대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향후에 이런 구도가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저는 각 세대의 문제가 자기들의 생활의 문제들을 정책 의제화해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선거의 과정에서 녹아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훨씬 더 전 선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 정치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통과 의뢰 같은 것으로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일 것 같고요. 지역 간의 갈등 이게 투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제 전남 지역이 상당히 높았고 또 대구 지역은 또 여당 지지가 상당히 높았고 이념과 계층 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이 총선이나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많이 드러났느냐 이 부분은 일단 초 교수님께서는 크게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갈등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관심을 그 부분에만 이 초점을 더 맞추게 되면 실제로 없거나 있는 갈등도 훨씬 더 증폭이 돼서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부산 경남에서의 민주당 득표율을 보자면은 이전에 이 주요 선거에서 보였던 것처럼 40%를 넘나드는 이런 매우 근접한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좀 더 균형 잡힌 득표율이 나오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김홍수 교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정치 구도 안에서 좀 더 약한 입장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심정을 헤아린다면은 그런 부분도 더 노력을 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 갈등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인수위의 청년 특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하고자 했고 또 당선인도 선거 이전부터도 약속을 했던 등록금 관련 정책들을 보자면 이것이 20대의 문제인 동시에 또 부모 세대인 50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 세대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양 진영이 이 양자 구도가 명확하게 설정됨으로 인해서 더 사회 갈등이 깊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하는 경우들 많이 들어보는데 오히려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대2나 7대3의 어떤 득표율이 나오는 사회가 결코 건강한 민주주의를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도에서 있는 분들이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느냐를 보고 아주 근접한 차이로 이 결론을 내주는 것이 보다 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을 좀 더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념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선 과정에서 이념 갈등이 아주 현재화되고 막 그 논쟁이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당 쪽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념 공세는 있었죠. 무슨 종북, 좌파다 이런 식의 그런 모습이 결코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수준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지양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계층 갈등 문제도 선거 과정에서는 무슨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식의 계층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선거를 끝나고 나서 지금 한진중공업의 그 최강서 씨가 자살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5명의 노동자가 연쇄 자살을 하거나 그 사고 처리 과정에서 지금 사망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대선 이후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려운 노동자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또 노조 활동이 더 핍박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과 좌절감이 앞으로 다가올 이런 계층 갈등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히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 특히 당선자와 여당에서 소외된 이 노동자들의 문제, 또 고통받는 어떤 그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계층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한국 사회에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결핍 지역과 투표 행위의 어떤 조사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상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 또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대개 우리나라의 그 결핍 지역 그러니까 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의 투표 행위의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보수지향적인 그런 경향을 갖게 되고요. 오히려 그 중산층 이상,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선거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 나오지만은 중산층이라든지 이 지식계층에서 오히려 좀 진보적인 그런 쪽에 투표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참 한국 사회에서 매우 잘못된 이렇게 미스매칭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대개 그 서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이 진보적인 정당을 좀 더 지지를 하고 그들의 생활의 어떤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나 이런 그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층하고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계층들이 노동당이나 진보당을 오히려 지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계층 문제와 정당의 문제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고드는 부분들이 지역 간의 문제라든지 잘못된 어떤 이념의 문제라든지 남북 간의 문제, 굉장히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정치적 코드를 읽어내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그 박근혜 후보가 박빙이긴 했습니다만은 상당수의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의 한 30% 이상도 이미 박근혜를 지지를 했고요. 반면에 고령층들에 있어서도 문재인 후보를 50대에 있어서는 30% 이상 또 과거와는 다르게 60대 이상에서도 20% 이상의 높은 지지를 그 문재인 후보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이 계층의 문제들을 당선자가 집권을 한 이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넓은 하나의 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배제된 계층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이미 그런 환경이 저는 조성돼 있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보다 자신의 생활의 문제와 정치적인 어떤 정당의 선택, 투표 행위가 좀 더 일치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이 민주사회에서는 좀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갈등의 양상에 대한 분석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세대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데서는 관점마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환부를 좀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고 또 그 갈등 자체가 아주 복잡 다양했던 한국사 경험을 다양하게 공유하지 못했던 세대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생활 정치로 가는 어떤 세대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형식의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이슈와 정책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발현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국민 대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큰 방향을 한번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민 대통합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성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어떨 수 있을까? 먼저 김영천 위원장님 한번 제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요? 네. 한 단어로? 네. 박근혜 당선자가 100% 국민 행복 시대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는 국가가 잘 되면 국민도 잘 된다. 대기업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면 국민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국가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서 국민 대다수, 특히 서민 대중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야 된다면 이제는 박근혜 후보 측의 표현대로라면 국민 행복 시대가 될 것이고 제 식대로 말씀해보자 그러면 국민주의의 시대, 국가주의의 시대가 아닌 국민주의의 시대로 이 기본 관념을 바꾸는 그런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김세현 의원님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 가지로 참, 요약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핵심적인 과제는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이념 세대의 이 문제들을 앞서 지적해 주셨지만, 아마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가장 큰, 문제를, 계층의 문제로 본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경제민주화가 큰 이슈가 되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양당의 정책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중도 수렴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 자체가 아마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런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양극화 해소, 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중산층 70% 사회를 재건하겠다 하는 이 공약이 실천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 국가 재정에 있어서도 일단 이 과세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산층이 확대가 되어서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면서 보다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재원도 마련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김세현 의원께서 아주 좋은 우리나라 향후에 차기 정부가 가져야 될 통합의 방향을 전 제시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나 언론이 좀 기대하는 것은 그 48%의 지지자들을 좀 끌어안는 통합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이번에 국민 대통합은 사회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양극화를 지난 한 10년 내지 20년 동안에 굉장히 강한 그 경향으로서 우리나라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떨어질 기미를 현재 보이고 있지 않고 이대로 그냥 두게 된다면 양극화가 더 강고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유럽이 2000년대 이후에 지금 EU 내에서 모든 국가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회 통합에 대한 국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본 EU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각국이 그런 어떤 행동 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적 경향이 80년대 이후에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계층 간의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격차 해소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의 그 국민 대통합은 단순하게 낮은 차원의 보여주기식의 어떤 국민 대통합이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저는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상당히 실망감이 오히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균열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가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의 문제, 이것은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정책적 공약이 많았고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서도 이 비정규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의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봄이라든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대 통합을 그냥 위원장을 특정 지역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식의 방법이 아니라 저는 이 우리 사회가 갖게 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서 토니 블레어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 사회적 배제 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단위로.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것을 다소간 참조를 해서 만든 경험을 빈부격차 차별 해소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대통합을 위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그리고 사회 구조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저는 통합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저는 국민 대통합은 사회 통합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격차 해소를 전담할 어떤 기구로 그것이 위원회 형식이든 아니면 정부기구 형식이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네요. 네, 교수님. 예, 다 뭐 문학적인 표현들을 아주 잘 쓰시고 아주 재밌네요. 저는 한마디로 말을 하라라고 하면 저는 하이부동의 사회를 좀 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회가 대동사회죠. 대동사회는 내 아이가 내 아이만은 아이가 아니고 부모가 내 부모만의 부모가 아닌 사회, 한 사회가 같이 책임지고 같이 꿈을 갖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차이, 계층 간의 어떤 어려움들, 이념 간의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문제나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갈등들 이런 게 있지만 적어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내지 민주주의가 좀 더 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거는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뭔가 그래도 바라보는 관점들은 좀 같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부동이라 하는 것은 이런 갈등이나 차이를 그냥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너와 나는 같이 안 놀겠다. 48%와 51%는 영원히 같이 48%는 51% 너가 잘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 보자. 51%는 너가 전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졌으면 전대로 해야지. 지금 제가 그 한국 사회에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 회식 장소에 가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6대4 정도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좀 많고 한 48% 정도는 좀 적다 말이죠. 그럴 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51%를 선택한 그분들도 사실은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건 68% 정도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정권 교체를 아무튼 박근혜 후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풀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도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의 역량이 좀 모자란 부분은 지적되지만 문재인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같이 화하면서도 같이 않는 부분들을 지금 당장 대통합의 이름으로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차이를 인정하고 호남에서 90% 정도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약 10% 이상 의견에 강주는 좀 7.8% 좀 됐지만은 그 두 자릿수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을 강주가 가진 아픔들이 뭔지를 그냥 일단은 인정하고 이 부분들이 아파하는 부분이 뭔가를 먼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이 서울권과 호남권 빼고 나면 전부 다 이거 박근혜 후보가 다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대구의 아픔이 결국은 대부분만의 어떤 잔치는 아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84% 85%를 갖다가 박근혜 후보를 갖다가 지지했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있지만 대구 지역이 대구나 경북 지역이 갖고 있는 최근 한 90년대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이걸 다르게 또 표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차이들을 세대 간의 차이, 이념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 이런 차이들을 좀 더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이걸 같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이 차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기보다는 이 차이가 갖는 부분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이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작업부터
우리가 호남의 아픔을 호남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 강주와 계구 경북이 갖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게 보면 오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컨셉으로 보면은 그들의 아픔이 그렇게 표현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대통합의 이름으로 말의 성찬처럼 이렇게 대통합하자라고도 중요하지만은 같이 가는 꿈을 같이 할 수 있는 걸 좀 제시를 같이 우리가 하고 존재하는 어떤 차이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는 그래서 측면에서 저는 당분간은 좀 이 감정 조절도 좀 하고 48% 51%가 누구도 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이 걱정하기 때문에 있는 차이들을 부동의 자세들을 좀 인정하는 좀 멀리 보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차이를 인정하고 격차는 해소하고 그리고 비전은 좀 가급적이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전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대통합의 어떤 전략적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예, 네, 교수님.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갈등의 여러 가지 학자나 전문가들에게 결과들을 보게 되면, 대개 그 갈등이 모호하거나 감정적으로 흐를수록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갈등을 목표로 하고 그 제도적 영역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후에 어떤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역 간의 갈등이 우리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는 소지역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산도 향후에 어떤 형태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풀 건가 아주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부산의 지역 현안이 매우 이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최근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든다면 호남 지역에 그동안 조금 정치적으로 배제됐던 인사들을 오히려 끌어들여서 그 박근혜 어떤 그 진용을 짜고 이것이 향후에 그 정부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정 예를 든다면 해수부를 이제 호남에다가 두자 하는 이런 식은 지역 간의 갈등들을 오히려 이제 감성적으로 풀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지역 간의 갈등 문제도 제도적이고 기구로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그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합법적 제도의 어떤 영역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기구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저 최근에 해수부 이 부활 이후에 이 청사 위치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미 그 당선인의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약화되어서 이미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수가 없는 것인데 마치 좀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등 해결에 대해서 사실 정치라는 그 영역 자체가 사회적인 모든 갈등 요소들을 다 최종 수렴해서 여기에서 이 갈등 조절을 하고 조율을 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못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별도의 추가적인 그 제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실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정치권이 대립의 어떤 구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대립 구도 속에서 좀 안주하고 또 그걸 활용하려는 그러한 어떤 이 정치 세력 간의 좀 악영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줄어들고 진정으로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머리를 모으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기구나 제도를 좀 정립해 가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가 기본적인 기능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치인들이 잘하시면 이런 기구가 필요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기구의 어떤 필요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새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격차도 해소하고, 또 차이는 서로 인정하고, 또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작업들을 결국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새 정치에 대한 요구,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일자리 창출, 또 중산층 복원, 이 경제적 토대를 조금 더 굳건히 하는 것이 대통합의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난 한 15년 동안 겪어왔던 이런 형태의 양극화의 심화라든지 중산층의 그 축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누가 좋은 이야기를 해봐야 사회 통합은 물 건너가고 점점 사회는 분열과 적대의 그런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서민들도 또 빈곤층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 사회 통합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의 출발점은 좋은 일자리겠죠. 그리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은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킬 수 있고 아프면 치료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과 믿음이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또 중산층을 복원시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 숙제를 근데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 과거의 경제관념만 갖고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식의 그런 경제정책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국민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고 뽑아줬는데 5년 동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단 말이죠. 박근혜 당선자가 과연 그런 이명박 대통령식의 거시 경제정책, 사회정책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은 제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점에서 그야말로 좀 현재 야당의 주장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보수 색깔이긴 합니다만은 진보적인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당선인 일정을 보더라도 정경련에 앞서서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해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앞으로 내수,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의지를 명확히 천명을 했고 또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와 같은 그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에서 그동안 미흡했던 데 대해서 어떤 인식을 전환하라는 그런 촉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의 이 집행 과정에서 그런 지금 하고 계신 우려들이 좀 더 불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경제민주화 논의도 박근혜 당선인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제기를 했고 또 그 결과 이 실제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아주 한두 개 디테일에서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이런 양상을 보일 정도로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쟁이랄까 그 일종의 드라이브를 주도했던 분이 이제 김종인 박사셨는데 선거 과정에서 또 김종인 박사의 요구나 이 건의가 채수용이 안 되면서 후보와도 불편한 관계가 상당히 지속이 됐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처음 그 경제민주화 논의를 시작했던 그 초심을 과연 박 당선자가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에서 좀 의구심도 있고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박 후보가 후보 시절에 가졌던 그 마음만이라도 철저하게 좀 견지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자제하거나 혹은 수용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이제는 당선인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당이나 진보 진영의 그런 요구나 주장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과 시정 방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탁을 하고 싶네요. 예, 제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간사도 맡고 있고 또 대선 공약기구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경제민주화 추진단의 총괄 간사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한 관점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다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전속고발권 폐지라든가 또 사인의 침해행위 금지 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 그동안의 경제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거의 다 들어왔고 아주 일부 요소들에 대해서는 그런 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 또 박근혜 당선인의 어떤 정책이 크게 대별됐던 부분이 복지 부분인 것 같아요. 선택적 복지를 이제 박근혜 당선인은 이제 주장을 하셨고 당선이 되셨는데 선택적 복지 이것이 대통합과 갈등 해소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에서 그런 논쟁이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거두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1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낸 그 소득 부가가치의 일부를 이제 납세를 통해서 정부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 재원이 무한하다면은 뭐 별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부분을 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소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먼저 긋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청구서를 메꾸려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시차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지만 지금 오히려 기성세대가 좀 더 많은 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향후 미래 세대에서 인구도 이제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의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재정 위기를 우리도 불과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바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좀 더 필요한 곳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이렇게 대립이 된다기보다는 보편 복지와 자녀적 복지가 좀 대립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자녀적 복지는 아주 어려운 극빈자들에 대해서만 복지를 하는 것을 일종의 자녀적 복지라고 하고요. 선택적 복지가 저는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제 보편적 복지의 그 큰 기조와 틀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난한 매우 범주화된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의 욕구는 국민 일반에게 다양한 보육과 돌봄의 어떤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회구조로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인데 박근혜 당선자의 이전의 공약들을 보게 되면 이 선택적 복지적 요소에서 자녀적 복지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복지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에 상당히 공감을 이루었던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의료비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이제 100만 원 상환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나 그다음에 반값 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후보는 다소간 보편적인 복지의 스탠스를 취한 반면에 박근혜에 있어서는 다소간 좀 선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그 중산층에 대한 보건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개인의 여러 가지 행복들을 이렇게 만족해하는 그런 시대로 가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제기했던 복지의 공약들 또 보건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매우 전향적으로 있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념이라든지 정당 간의 노선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게 어떤 그 필요적인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선결적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이제 지속 가능 사회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이혼율, 자살률, 출산율 이런 것들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사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복지가 매우 중요한 그 새 정부의 기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논의를 다양한 어떤 전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논의를 좀 모아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낼 것. 초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구, 위원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정치의 기본 기능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생기면 치유를 하고 해소를 하고 그것이 좀 더 발전적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또 새정치 요구 아주 본물처럼 터져 나왔었죠. 과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대선에서 저희들이 가장 그 이슈됐던 중에 하나가 끝나고 난 뒤는 세대 간의 투표였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는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것이 새정치였죠. 소위 안철수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영양분 그리고 자양분, 그리고 신뢰, 이런 걸 제공하기보다는 불신, 비효율, 이런 부패,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았단 말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새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그 야권의 강화, 그리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야권이 지금 언제 빠른 시간에 어떻게 복원하고 재편하고 튼튼해지느냐가 저는 제일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치는 정당 정치고, 우리가 이런 국민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대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국회, 그리고 행정부에서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 부분들을 수렴하고, 이걸 제도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만약 새누리당이 51% 얻었던 이 새누리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들 입장도 있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야당이 발을 서지 못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견제받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치 해결하기 때문에 이 정치는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결국은 정당 정치가 활성화돼야 된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다르게 요구했던 안철수 현상으로 대기되는 새정치에 대한 요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이 야권이 지금 현재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연합하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새정치 그 선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12개 사안입니까? 있었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김준철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통합당이 빠른 시간 내에 이번 대선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한계는 저는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역량 이거 부족했던 게 아닌가. 문재인 후보를 대선 후보를 선출은 했지만 그것이 민주통합당이 맏행으로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정치 개혁에 관한 부분들을 정당 정치로서 좀 수렴하는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정착이 돼야 우리 정치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겸해서 또 네. 사회자 주신 주문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별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선진 정치이고 새 정치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새로운 정치를 대통령 혼자서는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분들, 내각과 청와대 강요 이런 분들이 중요하고 당장은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그런 구성이 잘 돼야 될 텐데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인사가 만사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수위원회 인사를 보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 언론까지도 걱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뭐 실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수석 부대변인 문제라든지 또 국민통합위원회의 뭐 부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전혀 뭐 국민통합이나 이런 것과 거리가 먼 분들, 막말이나 뭐 갈등 유발적인 그런 언행을 일삼아왔던 그런 분들로 초기 인사를 그렇게 해놓으시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상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형태의 인사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자 또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잘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인사의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빨리 시정을 하는 그런 노력이 오히려 더 좋은 리더십이고 민주적인 그런 지도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새로운 정치의 요체로서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봤던 그런 뭐 회전문 인사, 무슨 아주 코드 인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탕평 인사를 해내므로써 당선자가 말씀하시는 그런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노력들이 이번 인수위 인사에서 잘 안 보였다.
앞으로도 박 당선자께서 이런 쪽으로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마음가짐과 인사의 원칙을 가지고 집권을 해야 이 국민 통합과 이 화해의 정치가 또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인수위의 일부 인사들에 대한 선정 과정을 보면, 뭐 그런 대로 무난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선동적이라든지, 불필요한 어떤 그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나,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낮은 차원의 어떤 정치적 공방에 당사자들이 이제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의 내용들을 일부 그 뒤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그 발언의 내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아주 저급의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이제 대변인들에 앉힌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혹이 뭐냐면, 대통합의 어떤 그런 새 정치와 새 정부의 어떤 국정을 열어가는 부분에서 낮은 차원의 이미지 정치의 어떤 대통합으로 가는 그런 유혹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남을 끌어안는다든지, 예를 든다면 과거의 어떤 그 이질적인 보수의 일부 세력들을 끌어안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감동을 주는 그 타협과 통합의 문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가라는 식의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때 정부는 저는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코드 인사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당선자가 지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국민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라면 오히려 자기의 입장을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드 인사냐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 실패하면 이명박 정부가 촛불 위기를 당했던 가장 저는 그 선행적 조치가 뭐였는가 하면 인사의 여러 가지 난맥 때문에 촛불의 어려움들을 당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런 어려움들을 반복해내지 않으려면 인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사에 있어서는 야당의 사람들이나 진보적 경향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선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도 저는 그 대상이 저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저는 여기에 선행돼야 될 게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저소득층의 문제라든지 소외되었던 지역들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민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낮은 차원의 이미지 정치는 저는 극복돼야 되고 실질적이고 기능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인수위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 좀 논란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수위의 모든 인사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닌 만큼 좀 더 그 후속 인사에 대해서 한번 다 보신 다음에 최종 평가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도 일단 인수위원장 등에 대해서 발표 있었을 때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인사로 평가하고 고뇌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는 이런 논평까지 내주셨는데, 일부 인사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가 좀 되는 부분은 어떤 인사도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는 부분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낮은 차원의 이미지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는 초이수 교수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진정성을 분명히 가지고 국정에 임할 것인 만큼 당선인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전적으로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좀 보태면, 인수위인 인사에서 위원장은 무난한 분으로 모셨지만 발표된 인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인사여서 심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박 당선자를 도와준 선거 때 직접 선거운동을 뛰었던 사람들로만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참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적인 그런 인사들 중에서도 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 널리 구해서 찾아간다 그러면 꼭 야당이나 진보 진영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활짝 열어 제껴서 널리 인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정치 이야기 하다가, 인수위까지 왔는데요.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그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새정치도 결정이 되겠죠.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인수위뿐만 아니라 좀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에 대해서 너무 가대한 요구와 가대한 희망. 이거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지금까지 사회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의회가 너무나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더 새롭게 가다듬어보고 새누리당은 이미 공화당으로 비롯해서 민주정의당 그리고 자민당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성장 중심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변화해서 경제민주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가야 될 정당이 가져야 될 정체성 이거 새롭게 한 번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야권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 이 야권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우리 이 정치의 문화, 정당 정치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만큼이나 저는 정당 정치가 새 정치를 위해서는 안철수 현상이 안철수 개인이 문제가 아니듯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정립이 돼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문 주신 것에 답변 겸해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한 1분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역량을 갖춰야 그래서 제대로 된 여야 정치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뼈아픈 반성도 요구를 하시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마무리 말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결국 민주당이 새로 태어나는 정도의 각오로 그런 재창당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문화들을 바꾸어내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가는 그런 뼈저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주제는 우리 새 정부에게 바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니까 저는 꼭 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의의 문제를 박 당선자께서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인들을 해고를 시키고 징계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해서 민주주의 문제가 기초에서부터 좀 바로 서는 그런 첫 출발을 열어줬었으면 하고요. 옛날에 미국의 공화당의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스스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다. 절대 자본이나 특권층에 치우치지 않는 정부여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파업의 개업에서 기업주 편을 들지 않고 어려운 노동자의 편을 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국민 대중들을 위한 그런 국민의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김홍수 교수님께서 이 새정치에 대한 요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재기능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앞으로 많은 이 개혁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그 믿음과 그 신뢰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더욱더 강도 높은 그런 자기 개혁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예. 국가론의 아주 중요한 학자인 밥 제소비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설명을 하게 될 때 두 개의 국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같이 살지만은 그동안은 여러 가지 성장과 발전의 과실을 혜택을 입은 층들과 그렇지 못한 층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한국 사회의 지금 두 개의 국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소득의 측면도 그렇고 지역의 측면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양극화되어 있고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끌어안아야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실질적인 통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링컨이나 오바마가 새로운 정부들을 구성해서 이끌어 나가게 될 때 자기의 정적들을 끌어안고 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어떤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좀 실질적이면서도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의 정치들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김영수 교수님. 예, 오늘 주제가 우리 대통합이었는데요. 대통합은 오늘 우리 네 분의 우리가 나와서 대화를 안 했지만 어느 하나를 갖다가 똑같이 합의해야 된다는 게 대통합이 아니고 각자 가진 생각들을 착하게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합을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그 기본에 해당되는 부분들, 인권의 문제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방송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기본에 관한 것들을 좀 정상화시켜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한진중공업이나 저희들은 그 쌍자동차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목숨을 담보로 한 요구들, 이런 요구들은 여야, 이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여야 정치권, 특히 박근혜 당선자가 지금 됐기 때문에 그 민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따스함이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약자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양보를 요구해야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쌓였던 다양한 갈등들이 우리 사회의 부정적 에너지로 응축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고요. 이제는 새로운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사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올 한 해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